네, 여러분, 김민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궁금해했고 너무나 또 모시고 싶었고 요즘에 정말로 잘 싸우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현안이 많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 볼 텐데 뭐 딱딱한 기사를 보기보다도 의원님 어제 이제 가셨던 재선거 집회 장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인천 재선거 국민 집회. 네, 약간 이런 24일째였고요.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당 대표도 오시고 이러니까 좀 더 인원이 많아서 예. 그 로데오 거리의 그 광장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감격스러운 예.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었는데요. 예. 정말 이런 열정들이 모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꼭 좀 선거제도 개혁과 선관위 개혁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을 좀 얻고 왔습니다. 자신감. 그 인천 시민들이 저희한테 에너지를 얻는다기보다 저희가 더 에너지를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제 화면 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 예. 한 분 한 분의 에너지가 엄청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올림픽 공부터 해가지고 인천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게 아무래도 특검입니다. 특검이 과연 야당 주도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사실 그동안의 특검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야당 추천들이 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 있어서. 왜냐하면 당시 정부들이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해서 특검을 하는 형태였고요. 사실 정부로 본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야당 추천으로 해왔던 것이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당이 이렇게 특검을 돌린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가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 추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드린다라고 하면 23년에 선관위에서 대규모의 인사 비리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난 10년간 800여 회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만 그때 민주당은 24년 12월이었죠. 탄핵 소추를 했고 그 탄핵 소추는 헌재가 결국 기각시키지만 저는 그러나 그 헌재가 민주당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라고 하면 바로 25년 2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탄핵 소추를 하자마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민주당이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 당시에 감사원이 들어가서 채용 비리 등을 깨끗하게 아마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못했던 것도 결국 민주당이 막아서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특검은 야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근데 이게 임명이라는 말도 좀 우스운데요. 왜냐하면 추천을 2명을 야당이 하면 그중에 한 명은 또 대통령이 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뭐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추천하고 고르는 것은 대통령이 고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해주고 시간 끄는 거는 이건 뭐 의도가 뭐 분명한 거고 그러면 이제 특검의 어떤 그 수사의 어떤 대상 범위 이 기간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뭐 이견이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대상 범위 기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6.3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올 것이 왔다. 왜냐라고 하면 이게 적어도 2020년부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니 이 집에 중국집에 갔는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자꾸 짜장면 안에 뭐 머리카락도 있고 뭐 젓가락 부러진 것도 들어있고 이렇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검증하자라는 얘기들을 그동안에 무수하게 해왔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 당시에 20대 30대가 블랙 시위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결국 다 깔아뭉개는데 민주당이 일조를 해왔던 것이고요. 그런 사태가 계속되다가 2022년 대선에서는 소쿠리 투표라는 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결국은 면 없이 그냥 빈 그릇만 준 상황이 벌어진. 비유가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계속 이번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적어도 2020년부터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2020년에는 이상 투표지가 정말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뭐 배춘입 투표지니 일장기 투표지니 이런 식의 이상 투표지들. 특히 제가 2020년 선거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성북 갑 지역의 개표 현장을 누가 찍어놓은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투표지가 간이 영수증처럼 머리가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장 한 장 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 그 뭐 예를 들면 관내 사전 투표 때문에 봉투에 풀을 붙이다가 투표지에도 붙었고 이게 다른 투표지하고 붙어서 여러 장이 이렇게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서없이 붙어 있어야 정상이지 머리가 깨끗하게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 개인이 투표한 것인데 어떻게 저게 잘 붙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빈 그릇을 내놓고도 돈 내라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범위를 이제 이전의 선거까지 다 이제 포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2020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정조사 쭉 보니까 유독 막 행정부를 질타한다든지 이제 국힘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도 책임 있다라든지 위철한도 책임 있다든지 이쪽으로 이제 행안부 장관도 책임 있다든지 이쪽 으로 가면 엄청 과민 반응 보이더라고요. 아, 뭐 왜 행안부까지 가냐? 그럼 특검의 대상은 당연히 행정부도 포함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선거에 있어서 행안부에 분명히 역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 사태에 있어서 행안부는 무엇을 했는가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또 행안부에서 기본의 의원의 질문에도 없니다만은 대통령과 연락을 했었느냐, 어떤 상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사건이 났을 때 사실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가 일어났기 때문에 7시간 동안 뭘 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책임을 묻게 되고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를 하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이 사건이 났다라고 하면 이 정부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재명 본인은 6월 3일 당일에 아침부터 SNS는 굉장히 부지런하게 했습니다. 뭐 투표하세요. 뭐 이제 그 저질들한테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투표지 부정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갑자기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그 당일에 무엇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특히 행안부 장관이 선관이랑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가부터 해서 위철한과 이재명의 관계부터 해서 당연히 수사 대상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 특검이 정말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려면은 국민들이 뭘 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공에서 2030의 참여로 이 이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아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타이밍이 조금 나쁜 것 중에 하나는 가까운 선거가 없습니다. 가까운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를 위해서도 눈치 보는 듯이 하면서 뭔가 액션을 하려고 할 텐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버티자 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솔직한 심정이 좀 있고요. 특히 입틀막법이 진행되면서 지금 인터넷상에 많은 것들이 지금 지워지고 있고 또 써서 올리는 분들한테 경고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계산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서의 힘의 가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란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힘의 가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러한 집회가 됐든 운동이 됐든 그런 여론이 여의도로 움직이는 강력한 파워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무리 제가 선거가 이제 없어서 오히려 여론에 좀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을 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면 그 경우에는 각자 도생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당 내에서도 막 분출하고
단순하겠죠, 불만이.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30% 이하의 대통령을 보고 다음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야가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싸우고 어쨌든 적진을 좀 무너뜨려 놔야 이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하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지적하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 이제 애국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지만 국회의원들로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듣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해서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전자 개표기의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이제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분류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이것이 2020년에 그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지요. 대표적으로 부여, 공주, 청양에서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가 야당 쪽으로 다 집계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참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주 과격한 항의를 했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재개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락이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결국 분류기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약 300회 정도의 분류기 고장이 있고, 개표 현장들을 보시면은 분류기가 안 돼서 뭐 이 더스트 픽스 스프레이를 막 뿌리다가도 안 되면 들고 나가고 또 기술자가 와서 그 자리에서 고치고 이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소위 문세표라고 하는 분은 딱 세표 재개표하니까 세표였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써가지고 이렇게 고장나고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2020년 상황에서는 그 분류기의 문제가 아주 핵심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분류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또 그 당시에는 이번에는 올공에는 투표 용지가 그렇습니다만은 하남이었던가요? 제가 지역은 잊어버렸는데요. 분류기를 선관위가 반출하는 것을 못하게 막고 또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당 지도부가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계속되지는 저는 않지 않았을까. 야당이 좀 더 투쟁했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는 소위 시연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자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으로. 근데 기자들이 뭐 그렇게 뭐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시연이라고 하는 게 하루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버린 것이다. 저는 2020년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장 대표가 본인이 올곡에 나가서 청년들과 함께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가장 다른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또 이런 지도부를 또 만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끝을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전자개표기에 이렇게 오류율이 높고, 요번에도 인천에서도 사실 또 발견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오류율이 뭐 0.1%로 보고 있는데 정정해서 또 1% 보고 하고, 100장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류가 난다라는 건데, 그럼 요번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의 계약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그럼 전자개표기도 사실은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지만 경쟁이 아니고 수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라든지 더 성능이 안 좋은 게 들어온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좀 커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구조. 그런데요, 저는 성능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부터 유럽도 어떻게 하면 이 전자민주주의를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 선거에 있어서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걸 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했던 나라인데 포기를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미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도 사실 프랑스 대선은 수개표하지만 가장 빨리 개표가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표를 하기 위해서 뭐 이 분류기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저는 전혀 없는 것이다. 손으로 해도 충분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게 2-3시간이면 끝난다 그러고요. 그래요? 대만도 2-3시간이면 끝난다 그러고요. 그래서 뭐 분류기를 써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예. 빨리 끝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규모가 적은 거죠. 다시 말해서 투표소가 많은 것이죠. 투표소가 많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투표소에서 막바로 개표로 전환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시비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함을 들고 개표소로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봉인지가 이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 봉인지가 또 왜 이러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정해진 이동 경로를 따라서 투표함을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경로로 가가지고 또 시비가 걸리기도 했었고요. 22년 대선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그 삼석 체육관인가요? 거기서도 또 그런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시비가 걸리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하느냐. 이걸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시비가 걸리고 이럼에도 계속 한다는 것은 투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하지 말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면 금방 끝나는 일이다. 예.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과 선관위의 이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게 뭐 분석을 하는 기사라든가 저도 그런 영상을 좀 찍었는데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 보십니까? 그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앞에서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 구해준 게 결국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시킨 게 민주당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현수막에 쓸 수 있는 걸, 쓸 수 없는 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가 하는 건 안 되고 민주당이 하는 건 괜찮아? 예. 뭐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민주당이 좀 더 선관위가 민주당에 좀 더 뭔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다 답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답은 검증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살인당한 시체는 많은데 살인자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살인자가 누군지는 검찰과 경찰이 밝혀야 될 부분이고 우리는 여기 시체가 있어요.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다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런 가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맞니 안 맞니 논쟁 가는 것보다 우리는 문제 제기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거의 모두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으니 이제는 범인을 잡아야 될 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거 선거 부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파고 들어가신 게 2020년 딱 그 해부터 아셨어요? 아니면 좀 약간 2020년입니다. 바로 딱 그때부터? 네, 네. 그걸 파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우연히 본 영상에서 투표 용지를 찢는 장면을 봤고요. 그것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상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한 2달간 찾아봤어요.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졌는데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뭐 잘 안 되니까 찢어서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물론 그때는 2020년은 소위 사전투표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률적으로 국민의 미래통합당보다 한 10% 정도 많이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전 선거는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갑자기 이렇게 된 변화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이것이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건 괜찮지만 일률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더욱이나 우리 사전투표 얘기 제가 조금 드리면요.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우편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거 날이 아니라 미리 투표해요.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이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 본인의 주민등록 소셜 시큐리티가 있는 그 지역에 본인이
용지를 받아요. 아. 내가 이 지역에서 있는데 그런데 내가 미리 투표하겠다라고 해서 용지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들은 다 이 사람이 우편 투표한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표 당일날 이것들이 오면 맞춰서 가져간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주에 따라서는 이 신청할 때 사인하고 온 사인이 맞는지 똑같은지 맞습니다. 이것까지 예.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청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투표한 것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아. 2020년에도 소위 유령 투표라고 해서 너무 많이 투표했다라는 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재검표에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유권자 명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전 투표라는 개념은 독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실제 투표자를 이제 대조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명부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리고 이제 우편 투표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폐지하려고 하지만은 그 허점 많은 우편 투표 제도 안에서도 사인을 대조하는 그 베리파이하는 그 네.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다 생략되어 있는 없습니다. 아주 그래서 충격적인 과정이에요. 실제로 이 사전 투표에서 남편 주민등록으로 투표한 분도 있고 다른 사람 걸로 하신 분도 있고 예. 그러나 이걸 찾아내는 것은 참관하신 분이 왜 또 해?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예. 그 전산망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예, 뿐만 맞습니다. 아니라 예, 사실 우리가 2023년에 국정원에서 투표 서버가 예. 해킹 가능하고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으로도 할 수 있고 안 한 사람을 한 것으로도 할 수 있고 투표율도 조작할 수가 있다. 이 결론이 나왔을 때 저는 건강한 사회이면 그때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그게 뭐 마치 소기의 경일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가 않다. 또 어떤 면에서는 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을 봤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눌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래서 이걸 그냥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지금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연구해오고 또 부정선거 투쟁을 해온 분들은 익히 아는 이제 사실들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번에 6.3 지방선거 때 부정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더 알아갈 국민들이 저는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알리고 해서 정말로 요번에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터져 나온 이 부정과 비리와 이제 부패 같은 것들을 싹 다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 코멘트 듣겠습니다, 의원님. 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그 어렵던 시간에 많은 국민들께서 크라운드 씨와 함께 하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에 많은 용기와 또 희망을 주셨던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실수록 또 우리 김성원 선생님도 더 힘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